이거 6채 다 합쳐봤자 10억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10억. 이재명 대통령 분당에 있는 집은 시세 차익만 무려 5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 오늘 조선일보 이 유료 콘텐츠 가운데 하나인데 배성규 논설위원이 이런 제목의 글을 썼어요. 대통령의 똘똘한 한 채와 장동혁의 전국 6채 뭐가 더 나쁠까?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 자, 6채를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의 노모가 살고 있는 보령에 보령 서천의 옛 고향집 그거 한 채 있고요. 그거 얼마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증여세 물어야 돼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집 한 채. 그리고 지금 저기 어디죠? 저기 서울에 살고 있는 지금 구로구? 본인의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그 구로구에 있는 집 한 채. 그 국회 앞에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당대표다 의정 보니까 활동 때문에 이게 또 왔다 갔다가 어렵죠. 그래서 오피스텔 한 채. 그리고 장인 장모 이제 그 상속을 받으면서 퍼센테이지로 갖고 있는 실제 장모님이 거주하고 지분율이에요. 지분율이네요. 그리고 실제 장모님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집에 대한 어떤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임대차 수익은 장모님의 생활비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다 소명 가능하고 이거 6채 다 합쳐봤자 10억이 안 돼요. 안 됩니다. 10억이. 지방 부동산이 지금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분당에 있는 집은 시세 차익만 무려 5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되는. 그리고 지금 저기 계양에 있는 그 전셋집 제가 어디 동호수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저기 그 동네 제가 계양 주민이기 때문에 계양 주민이니까 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뭐라 할까봐. 그렇죠. 근데 그게 요즘 호가로 전세가 한 3억 5천 합니다. 그러니까 요 분당과 요거 합치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게 한 5배는 더 많아 보이는데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6채를 가지고 있든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부동산 정책의 관점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세금 정확히 내고 시장 질서를 유린하지 않는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나친 갭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걸 죄악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과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은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똘똘하지 못한 부실한 6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왜 너 그렇게 다투댔자냐라고 몰아붙이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뭐 누가 옳고 안 그러냐를 할 때는 누가 좋고 나쁘고냐 할 때는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제가 기준을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기준에 맞춰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나쁜 이유는 다주택자가 그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나쁜 거다라는 시장을 거 아니에요. 교란시킨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한 채 가격이 지금 엄청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아까 뭐 몇 억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지금 장동혁 그 대표의 공직자 윤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장동혁 딱 검색을 해보면 작년에 재산 신고한 게 돼 있어요. 그 재작년에 재산 신고를 또 한 번 했겠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작년에 재산 신고를 했을 때 서울시 구로구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충남 보령의 단독주택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서울시 구로구 아파트는 배우자랑 그 명의가 그 공동명인데 가격이 떨어졌고 배우자가 갖고 있는 경남 진주시에 있는 아파트 지분이 굉장히 작은 지분인데 이거 2,700만 원인데 2,700인데 그것도 가격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져서 2,609만 1,000원을 신고했네요. 그렇게 돼 있고요. 경기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도 가격이 떨어졌어요. 아니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의 손이네. 모든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제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여러분들 검색하면 포털 사이트에다가 공직자 윤리 시스템 검색을 하시고요. 2025년 한 3월부터 설정을 해서 장동혁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 6채가 그 아파트 단독주택 다 떨어졌어요. 가격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가격을 상승시킨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가격 상승시킨 게 나쁜 거고 가격을 뭐 떨어진 게 착한 거라 치면 이재명 대통령 말에 의하면 장동혁은 착한 사람이네요. 보니까 떨어진 것만 갖고 있네. 장동혁 대표는 이해운 후보자를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당대표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6채 얘기하면 장동혁 대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파한대요. 재테크를 너무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지? 지금 이게? 뭐 어떤 공직자는 6년 만에 이해운 후보자처럼 뭐 6년 만에 뭐 거의 뭐 100억 가까이가 재산이 늘어나는데
장동혁 대표는 손 대는 것마다 마이너스여서 이해운이 아니라 금감원장을 찾아가야 되네. 그렇죠. 그러네.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는 부동산 뭐 한다 그러면 그 괜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월급 착실히 모아서 그냥 근로소득으로 살아라. 이게 6채가 아니라 지금 또 축소해 보면 한 3점 몇 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분율이니까 지분율 경남 진주의 125평방제곱미터에 배우자가 갖고 있는 게 25평방제곱미터입니다. 5분의 1만 갖고 있는 거고요. 또 그 경기 안양시에 있는 무슨 아파트는 118평방제곱미터인데 11평방제곱미터니까 10%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격은 떨어졌다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누구를 두둔하고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연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이냐 아닌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짜 퇴임 후에 돌아갈 집이라고 하셨는데 경호 문제가 진짜 걸려 있다라는 거를 저는 미처 알지 못했었어요, 진짜. 인지를 못했었네요. 네, 그 굉장히 강합니다, 경호 문제가. 지금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 이거는 전 세계 공통된 현상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가세현 문제도 결국은 퇴임 후에 그렇죠. 이 관저 사저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돈 문제가 벌어지고 안타까운 일이었었는데.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대선 후보 시절에도 방탄유리를 앞에 두고 이제 연설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경호 문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집을 포기해야죠. 집이냐 경호냐 했으면 집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집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집 안 팔려서 못 판다 이런 핑계는 못 대는 게 지금 올라간 가격에서 한 1억이나 한 몇 천만 원만 낮게 내놔도 바로 팔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데 만약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국민의힘으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퇴임 말쯤에 집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또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거든요. 그럼 최고점이 판다고. 그렇죠.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분당 자택은 그때가 최고점이에요. 그리고 아마 경호 문제 때문에 그 주택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아파트고 대형평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대형평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원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못 들어갈 게 뻔한데 그러면 그 집을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는 여전히 본인이 임기가 한두 달 남아 있을 때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바로 이제 집을 팔면 이거 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은 그래서 그때 가면 한 50억, 60억 정도는 손에 거머쥐지 않을까. 여생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한 말씀을 더 드리면 6채와 한 채 중에 뭐가 더 나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한 채가 더 나쁘다고 봐요. 지금 현 시점에서.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이 6채 혹은 이게 뭐 각종 이게 다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실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 6채를 그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뭐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라 팔아버리게 된다면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노모라든가 장모라든가 지금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장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임대차 수익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정부 정책 때문에 팔게 되면은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잖아요.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데 이재명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집은 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 안에 공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오직 수익적인 목적으로 남겨져 있는 게 맞다라는 게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오르는지 봤다가 결국 최고점에 팔아치우겠다라는 목적이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로남불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또 모르죠. 일부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은 안 그러실 수 있지만 주변에서 또 이 임기 연장이나 뭐 또 다른 생각을 또 그렇죠. 이 대통령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는 방향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재판소원제 도입하고 공소 취소로 하자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정말 한치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좀 다른 얘기인데 개항에 사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개항 재보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원래 는 김남준 비서관이 지금 가는 거로 공천을 신청을 하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됐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무죄가 나오면서 자기가 지금 복당을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개항을 가겠다는 지금 얘기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개항의 지역 정가가 요즘 굉장히 뜨거워요. 송영길 대표가 무려 한 달 전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요? 네, 그 병방시장이라고 그 개항에 이제 그 특히나 개항 을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야 되는 시장 골목이 있거든요. 유서 깊고 전통 깊은 시장입니다. 대구로 말하면 서문시장 같은 데구나. 그런 데죠. 그 병방시장이 있는데 그 병방시장 상인들을 말씀으로는 송영길 대표와 송영길 대표의 부인
자주 본다고 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 유세는 돌 수 없잖아요. 지금 네.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마치 뭐 사러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유세를 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송영길 대표의 부인이 훨씬 더 많이 보인다. 아. 그리고 지금 그 전셋집을 다시 구했어요. 계양에. 예. 계양에 전셋집을 구해가지고 오. 그 지역구에 구했거든요. 예, 예. 무슨 땡땡땡 무슨 항마을 몇 단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예. 아는 단지입니다. 제가 어딘지. 오. 거기 구해서 그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야. 그리고 그 단지가 전통적으로 송영길 대표를 밀어주는 단지였어요. 오. 그리고 지금 계양에서 뭐 구청장이나 뭐 계양 구의원이나 인천 시의원 나갔던 분들은 예. 대부분 다 송영길 대표가 공천권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오. 네,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송영길 대표가 복귀하기 전에 김남준 비서관이 대변인이죠. 대변인. 네,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계양 사람들도 약간 긴가민가 눈치가 있었어요. 아. 계양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아. 네, 계양도 은근 이 호남 지역주의가 토호 있군요. 이게 좀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호남 토호 분들이랑 원래 계양에 살던 인천 분들이 딱 나눠져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 호남 분들은 이제 그 민주당 계열을 지지하는 성향이 크고 예. 원래 조상 때부터 인천 계양에서 살던 분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호남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래도 송영길이 낫지 않냐. 아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공천을 주는 건 아니지만 네. 머리에 지진 날 것 같은데 네. 이거 왜냐면은 이거 김남주는 자기를 계속 수행하다시피 했던 네. 의원 시절 뭐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네. 네. 계속 그 보좌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지금 안 줄 수도 네. 없고 그렇다 그래서 송영길을 와 이거 전화도 했다는데 그래서 어제 이른바 이제 찌라시가 예. 그저께부터 찌라시가 도는 게 두 문장으로 돌았거든요. 뭐라고요? 두 문장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게 예. 첫 번째 문장에서 송영길 개항을 출마 공식화 예. 한 다음에 뭐라 돼 있냐면 국회 복귀 뒤 이재명 정부 도와 검찰 개혁 주도할 듯. 그러니까 국회를 복귀해서 모르겠습니다. 국회를 복귀해서 이재명을 돕겠다. 와. 이게 첫 문장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이 뭔지 알아요? 예. 이게 더 웃겨요. 두 번째 문장이 뭔데요? 송영길 그 개항을의 예전 조직이 대부분 개항을에 있기 때문에 예. 경선 시 누구도 이기지 못할 거라 예측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서 만든지 모르겠지만 예. 송영길이 만들었겠죠. 쪽에서 만든 거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에요. 추론이에요. 경선 예. 시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 예. 이거 내가 경선 나가면 나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내가 국회 들어가면 나는 예. 이재명 대통령 돕겠다라고 예. 아예 대대적으로 아주 왜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웬만한 정보방이 예. 보수 쪽 정보방이 많거든요. 예. 근데 굳이 이거를 여기까지 넘어와가지고 뿌린다는 게 이거는 뭐 대대적으로 뿌렸구나 일부러 그런 생각으로. 근데 단기 필마로 진짜 송영길이 완전히 개항해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8월 전당대회 나 나갈래 그래서 당대표 다시 또 나가고 이럴 가능성도 진짜 있겠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메시지가 송영길 캠프 측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추론이에요. 함정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또 그 문장 안에 그래요?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예. 뭐 이제 당에 복귀한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돕긴 뭘 돕습니까? 왜요? 송영길 대표 측은 이재명 측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개항에서 송영길 대표를 도왔다라고 하는 그 조직 단위 책임자들도 예. 많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렇지?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거기서 사선을 냈습니다. 예. 사선을 한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풀뿌리 조직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랬겠죠. 예. 네, 진짜 개항에 굴러다니는 돌까지도 송영길 대표는 알 겁니다. 어. 그 정도로 개항에 대한 인지도, 개항에 대한 이해도가 빠삭한 예, 사람인데 예. 결국은 거의 희생 당하다시피 해가지고 서울시장으로 탈출됐고 오. 거기에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방탄 목적으로 결국은 개항을 보궐선거에 이재명 대표가 나가고 예. 송영길 대표가 송영길 이제 그 시장 후보로서 예, 서울시장에 예. 연고도 예. 없는 서울시장에 나가가지고 인천시장 하던 사람이 서울시장 나가서 거의 산화했단 말이에요. 아, 예. 근데 그 뒤에 이재명 대표 체제는 송영길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아니 그리고 설마. 돈봉투 사건 때 사실은 송영길 대표에 대한 그 어떠한 커버도 쳐주지 않으면서 아하하. 송영길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서러움을 토로했다라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소나무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원외에서 활동을 할 때에도 엄청난 조롱과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거기 뭐 변희재, 최대진
집, 손혜원 그렇죠. 지금 뭐 물론 다 네. 다 뭐 저기 손절을 했다고 뭐 탈당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 송영길 대표 측에서는 내가 사선까지 지냈던 지역을 당신한테 물려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송영길 대표가 감옥에서 그렇게 토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당 사람도 아닌 조국 면에는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쫄래쫄래 가면서 예. 그 당의 대표였던 나한테는 한 명도 안 오더라. 야. 이거 너무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 근데 지금 이번에 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해 안 되는 판결이지만 예. 무죄를 받았어요 항소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잠깐 족쇄가 풀려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밀어붙이겠다. 지금 잠깐 자기한테 기운이 돌아왔으니 야. 다시 밀어붙여서 개항을 되찾고 개항 되찾는다라는 건 사실은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도박 예. 같은 거예요. 오. 왜냐하면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그러네요. 네, 근데 그 개항의 적장자는 나다. 이재명이 아니라 나다라고 하면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우와. 송영길이 만약 여기서 개항에서 당선이 되면 예.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 분당으로 돌아갈 겁니까? 뭐 개항으로 돌아 송영길 대표랑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겁니까? 결국은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송영길이 제2의 정청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어디 있는지는 예. 내일 되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내일이요? 예, 송영길 대표가 2심 무죄가 나온 게 2월 13일 지난주 금요일 날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이 검찰이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예요. 근데 검찰이 아직 제가 아무리 어떠한 보도 자료를 봐도 검찰이 상고는 아직 안 했어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겠죠. 예. 그거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야 상고해 검찰총장한테 상고해 하면 상고를 하겠죠. 근데 예. 상고하지 마 하면 상고를 안 하는 건데 우와. 고민 중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 그래서 모든 예. 행위가 깨끗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문을 내용을 보면 예. 이거는 모든 이제 결정에는 형식과 내용이 있잖아요. 예. 내용은 있는데 형식이 잘못돼가지고 무죄다라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없다. 이 돈봉투 사건 자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을 보면 내용은 다 있어요. 뭐 돈 주고 거 다 있는데 그 녹음 파일을 검찰이 입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지금 현행 판례상 위법 수지 증거다. 영장을 발부를 제대로 안 받았다. 이런 내용인 거지. 아예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좀 반출을 해봐야 되고 내일 상고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검찰이 그거를 보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내일 상고했다. 그 포인트가 딱 있다는 거구나. 내일 상고했다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개항을은 그 그러니까 그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것이냐 아닐 것이냐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또 김남준이냐 송영길 가지고 또 그러한 옥석 가리기 싸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부동산 얘기로 다시 돌아간다면요. 주진우 의원이 성남하고 용인, 수원에 신혼집이 실종됐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한국경제 단독 기사가 이거예요. 2030 대 4050의 부동산 격차가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은 고용 한파로 소득이 줄어서 내 집 마련이 계속해서 어려워져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이 재산이 점점 이렇게 속도가 높지를 않은데 4050은 갖고 있던 부동산이 계속 가속도가 붙어서 이 두 세대의 차이가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네. 이 뭐 4050 사이에서도 만나면 그때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집을 팔았어야 그것도 되는데 서울과 수도권에 샀었어야지. 예, 수도권에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요즘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뭐 굉장히 많이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부가 같이 하이닉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다 이제 수도권 인근 지역에 살려고 다 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이렇게 대통령이 난리치고 할 게 아니라 결국 시장경제 자유주의고 시장경제 자유주의에서는 본인이 선택한 거를 본인이 책임지는 것인데 저도 주식 안 산 거 후회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그래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이거를 국가에서 대통령이 왈가왈부할 그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쨌든 지금 그 신혼부부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20대 맞아요. 결혼을 해서. 근데 기존에는 전세 정도도 갖고 갈 수 있는데 전세조차 매물이 씨가 말랐다. 지금 전세가 없고 월세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중과세 부과를 하니까 다 증여로 넘어갔거든요. 매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증여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
더 그 신혼부부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결국 월세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내 집 마련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예. 저는 그 청약을 통해 가지고 했거든요. 예. 그때는 윤석열 정부 때는 이 신혼부부 특공 청약 이런 게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애 첫 주택 뭐 이런 대출도 꽤 나와 예, 예. 있었고 해서 그때 막차를 타가지고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진짜. 근데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이걸 전세를 돌릴 곳이냐 월세를 돌릴 곳이냐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세를 돌리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냐? 전세로 들어오는 전세입자가 안 나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보호법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그 임대를 해주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손해가 가고 그렇죠. 임대를 하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죠. 그러니까 4년 있다가 나중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5%밖에 못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올라갔던 그 주택 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나는 전세가의 5%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최장 8년까지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손해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전세를 내놓지 않고 그냥 월세 다달이 돈이 들어오는 걸로 하는 게 낫겠다. 이게 월세 약간 반전세 느낌으로 해가지고 뭐 한 1억 정도에 한 50만 원, 80만 원 이런 구조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세가 완전히 씨를 마르게 되면은 사실상 2030 입장에서는 월세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지금 월급 받으면 3분의 1은 월세로 내야 되는 구조가 마련이 되는 거니까 더더군다나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불로소득을 만드는 것은 뭐 언감생심이겠죠. 서울의 무주택 2030 세대 수가요 99만 가구를 넘어서 지금 100만 가구를 육박하는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많은 지금 숫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지금 너무나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통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서울 대학가 주거 비용이요. 월 평균 지금 월세가 67만 원이래요. 보증금이 1억 원 정도 되는 원룸 전세들이 이게 또 반전세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런 경우들은 1억이면은 지방 같은 데는 거의 아파트를 아니면 전세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 친구들은 지금 서울에 지금 내가 한 달에 70만 원씩 어떻게 내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직장생활 그 지방에 있다가 대학까지 지방에 있다가 직장생활 25세 처음 서울 올라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때 저는 시작을 500에 30에서 살았는데 정말 500에 30이면 여러분들 이 테이블만한 방입니다. 이 테이블만한 방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방에 살다가 또 2년 있다가 돈을 모아서 1000에 50으로 옮기고 막 이렇게 갔는데 이게 월세가 나가는 게 눈물겹네. 월급의 상당수가 이제 월세로 나간다는 것에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서울의 그 대학가에 월세 한 67만 원, 월세 70만 원. 이게 지방에서는 30평대 아파트 월세거든요. 사실은 30평대 아파트 월세가 한 50만 원, 60만 원 대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지방에서 이제 자가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이 격차는 굉장히 늘어날 건데 이 원인 강원도 감자. 맞습니다. 이 원인을 제가 아까 광희의 통화량도 얘기했지만 지금 문제점을 진단할 때 이재명 정부는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과 재개발을 대거 해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뉴타운에 대해서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때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뉴타운이라고 그 서울의 수도권에 많이 했죠. 680군데를 지정했어요. 맞아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되자마자 그 중에 갑자기 건설 잘 되려고 하는데 390개를 해제시킵니다. 이미 진행이 된 거는 해제를 못 시키고 진행이 되려는 걸 390개를 해제시켰어요. 만약에 그때 뉴타운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몇십만 가구의 공급이 됐을 것이다. 아주 정비가 잘 돼 있는 깨끗한 아파트로. 그럼 깨끗한 아파트가 많이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급과 수요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낮춰졌을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 지금 원인을 보면 그게 명확하거든요. 명확한데 지금 다주택자들을 가지고 쥐잡이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강원도민이신데 서울시 상황을 잘 아시네. 그러게요.